김종수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3년간 소비자 물가가 2.7%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의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세계 경기 둔화의 해법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 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7포인트 오른 1933.2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성공과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팽팽히 맞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장 중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속 하락 일수를 나흘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2,895억 원치를 내다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34억 원, 1,152억 원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음식료품, 의약품, 섬유유복이 올랐고 운송장비, 건설업, 전기가스업, 종이 목재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도 하락했고요. 반면 신한지주, 삼성생명, KB금융, 포스코 등은 상승했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었는데 이제는 매도로 돌아선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외국인이 최근 매도로 방향을 바꾸고 그 강도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장 초반부터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2,895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은 전날 2,004억 원을 포함해 이틀 동안 약 5천억 원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간의 대량 매매를 제외한다면 7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도 규모는 지난 9일까지만 해도 1,000억 원 미만 또는 소폭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11일 이후에는 매도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파는 종목도 전기, 전자와 철강, 화학 등 전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이러한 태도 돌변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종보 삼성증권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매도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이 연이어 완화된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곧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0.71% 하락한 153.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운송장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주요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 지수는 이달에만 6.91%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2배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건설주들이 하락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날 3.0%에서 2.75%로 낮춤으로써 주택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홍의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경기순환 사이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30에서 54세 인구수의 감소 등으로 실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건설업종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3년간 소비자 물가가 2.7%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 중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이 2% 정도의 물가를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경제 성장에 대해 올해는 2.4% 정도, 내년엔 3.2%로 예상한다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내년 성장 3.2%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선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조치 중단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사의 채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8, 9월에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10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나 유럽 재정 위기가 확대되고 있지 않아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중국 지도부 교체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12월에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요 2개국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는 기준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세계 경기 둔화의 해법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 신흥 5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는 선진국이 금융 완화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은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금융 완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유럽 역내의 은행 감독 일원화와 각국의 재정 규율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치단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선진국의 금융 완화에 대해 물가 상승과 곡물 가격의 급등을 불러 신흥국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 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 지정의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조례로 영업 제한을 규정한 것은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6일 관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부유세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제안한 부유세는 이론적으로 좋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증세 문제에 대해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해야 하겠다고 한다면서 소득세 손질, 부자 감세 환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 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재외국민과 가진 사이버 타운홀 미팅에서 대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돈을 유용하며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의 최대 주주 유동천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에게는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화하면서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조달청이 가구업체의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윤경환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견 가구업체인 퍼시스와 리바트가 조달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리다 적발됐다는 소식인데요. 내년 2월까지 조달시장 참여 자격을 빼앗겼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퍼시스와 리바트가 조달 가격을 부풀리다가 들통이나 내년 2월까지 조달시장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퍼시스와 리바트는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가구 납품 시 대리점 마진을 더한 가격대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 지난해 4월께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청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두 업체를 부정사업자로 지정하고 지난 8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6개월간 조달 입찰 참가를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퍼시스와 리바트는 지난해 조달시장에서만 각각 1,000억 원, 3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가구 조달 부문의 1, 2위 업체입니다. 조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허위 가격 신고를 막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제출 제도를 전 업종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이 두 업체가 조달 시장에서 가격을 부풀린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또 조달 매출이 많은 만큼 그만큼 실적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업계에서는 퍼시스와 리바트가 조달 품목 기준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감사원에 따르면 퍼시스와 리바트는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 등에 납품하기 위해 대리점과 탁자를 개당 107만 6,900원에 거래하고도 대리점 마진인 50만 6천 원을 더해 158만 2,900원에 거래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달 가격을 원래 가격인 107만 6,900원보다 더 비싼 121만 900원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이 경우 조달청의 해당 업체들이 직납품할 때에도 대리점 마진이 더해진 가격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외에는 감사원에서 학교시설 감사 과정에서 조달 신고 가격을 뻥튀기 하다가 걸린 가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리바트와 퍼시스의 전반적인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업체 모두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기간 경쟁 제품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1년 가까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조달 사업부는 각각 팀스, 소피체라는 업체로 분사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조달청의 조치 사항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고 또 업계의 반응은 어떤지도 알려주십시오. 예, 조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제출 제도를 일부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입한 상황입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은 조달 가격 기준이 되는 민간거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존의 거래 명세서로 확인하던 품목별 거래 내역까지 강제적으로 세금 계산서에 포함시킨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 품목에 걸쳐 실시하고 이를 어길 때 거래 정지 등 제재 사항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가구 업체들은 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이 도입될 경우 민간거래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영세업체들의 행정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 납품처마다 전자세금 명세서에 세부 품목별 거래 내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려는 거래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합가구업체의 경우 한 번 납품할 때 실제 품목이 많으면 1,000개에서 5,500개에 달해 거래처가 이를 모두 세금 계산서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거래 명세서를 정직하게 내왔던 업체들은 불필요한 행정부담 폭탄을 맞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아예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달청은 이미 허위 계산서 제출 사례가 적발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규정 관련 사항은 이미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된 데다 다른 업종은 모두 준수하는 사항을 가구업계만 유독 어긴다는 점에서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장기업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하나생명이 영국 런던 금융가의 노른자 위에 있는 최고급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지난 8월 영국 런던 금융업무지구인 시티의 우드 스트리트에 있는 국제법률회사 에버슈에즈의 본사 건물을 2,5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나생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데다 런던의 임대용 부동산은 투자 위험이 낮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생명은 조만간 런던뿐만 아니라 파리와 시드니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게임 애니팡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애니팡 개발업체인 썬데이토즈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출시 이후 단 74일 만에 국내 다운로드 횟수가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애니팡을 하는 이용자를 나타내는 일일 사용자 수는 1,000만 명이며 순간 동시 접속자 수도 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애니팡 열풍에 힘입어 국내 게임 업체들은 보석팡, 캔디팡 등 소위 팡류 게임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갤럭시 S3 미니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4인치 슈퍼 아몰레드 화면과 1GHz 듀얼 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5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운영체제는 최신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적용했으며 근거리 무선 통신과 블루투스 4.0도 지원합니다. 관세청이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했던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계획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이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경우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내국인 이용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대안으로 현재 10개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